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저희 과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시민협력과로 바뀌었습니다. 환경시민협력과 김현지 과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톨릭 회관에서 우리 스님들과 신부님들 계신 데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또 막 열심히 근무하다가 막 저희 시의원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막 쫓기다가 왔거든요. 급하게 와서 좀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경시민협력과 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 근무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하는 그런 활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서울시에 정책적 지원을 했었고 또 시민들과 함께 뒹굴면서 시민들이 발굴한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삶을 다져 나가야 될지 그런 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제가 이걸로 할게요. 우선 지금 뭐 코로나에 대해서는 여러 강의에서 다 다루셨고요.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죠. 기후변화가 전염병 확산을 부른다. 야생동물 서식지가 기후변화로 혹은 토지 개발로 인해서 난개발로 인해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생태계 파괴, 도시화, 육류 섭취, 해외여행 이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이런 감염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의학 저널에 따르면 지난 80년간 유행한 전염병이 인수 공통 감염병인데요. 주로 70%가 야생동물에서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80년대 에이즈는 원숭이였고 2000년대 중반에 조류 인플루엔자는 새, 그리고 2009년에 신종플루는 돼지, 그리고 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아무도 안 보셨나 보네요. 제가 그래서 상세하게 영화의 화면을 담아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기네스 펠트로가 이제 컨테이전에 나옵니다. 처음에 나와서 홍콩에서 지금 홍콩의 카지노에서 사람들과 와 이제 어울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홍콩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그때부터 몸이 이상해져요. 그러더니 금방 죽습니다. 근데 이 엄마를 반갑게 맞이했던 아들도 똑같이 발작을 하면서 죽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이 홍콩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염병이 급속하게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폐허가 돼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아수라장이 되고 폐허가 됩니다. 약 2011년에 만든 영화인데요. 어쩜 이렇게 우리 거의 지금 미래를 예측을 했는지 지금 이 정도까지 파국으로 우리는 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백신을 만들어서 백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백신을 113일 기다려서 이제 맞을 수 있게 돼서 백신을 안 맞는 동안 이제 버텨야 되는 건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나중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진이 단서가 되면서 영화 마무리에서 이제 그 원인이 막 사진으로 유추가 됩니다. 근데 이런 사진이 있어요. 고급 식당에서 이제 주방장과 손을 잡고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 기네스 펠트로는 다국적 기업의 중역이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홍콩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였냐면 이렇게 열대우림 그 난개발하는 개발 회사예요. 예, 개발 회사에 이제 중역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면서 그 식당에도 들린 거죠. 여기는 저는 그 사진을 못 찾아서 이 사진을 넣었는데 여기는 오랑우탄이 나오는데 박쥐가 있었어요. 예, 난개발 현장에 박쥐가 있었는데 난개발을 하니까 박쥐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에 앉았을까요? 돼지우리입니다. 돼지우리에
자기 서식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돼지우리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박쥐가 매달린 그 아래입니다. 박쥐는 배설물을 배출을 했고 돼지들이 막 먹이랑 같이 먹다가 배설물도 같이 먹은 거죠. 근데 그 돼지를 그 중에 한 마리를 저렇게 잡아서 아까 그 주방장이 그 돼지를 요리를 하려고 딱 입을 만져요. 입을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그 기네스 벨트로가 왔다면서 사진을 찍으라고 빨리 주방장 나오라고 하면서 이제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쓱쓱 하고 가서 손을 잡았다가 이렇게 감염이 된 겁니다. 예, 코로나로 지금 보는 이렇게 우리 인류 사회의 혼란은 기후 위기는 사실 이것들을 파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복합적으로요. 물론 아까 개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서식지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기후변화의 위기로 우리가 얘기됐던 게 폭염, 사막화, 화재, 태풍, 해수면 상승, 그리고 전염병의 창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죠. 오히려 너무 자주 그리고 그 피해가 너무 심해서 요즘에는 정말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러시아 남부, 동아프리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게 뭘까요? 메뚜기 떼기입니다. 메뚜기 떼가 수백만 마리가 농작물을 갉아먹어서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이런 현상들 그리고 앞에 보신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위협으로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도 겪었죠. 환경단체는 이렇게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올해 이례적으로 장마가 멈추지 않는 장마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은 우리 사회가 지금 맞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풀어야 할 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왔을까요? 이미 1970년대부터 1960년대에 로마 클럽이 결성되면서 로마 클럽이 만들어낸 게 72년에 성장의 한계, 환경 분야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그 당시에는 최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처럼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막 국제사회가 UN 환경 계획도 생기고 기후 변화에 관한 회의도 하게 되면서 계속 이제 사회가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큰 계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유엔의 브루틀란트 위원회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책이자 보고서를 1987년에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의 미래는 이제 우리 공동의 미래가 사실은 지금의 지속 가능 발전의 어떤 목표의 토대가 된 그런 기본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는 좀 노력을 해왔습니다. 1997년에 그러한 연장선에서 97년에 교토의정서를 채택해서 2005년에 발효를 했고요. 교토의정서에는 주요 선진국들만 이만큼 감축해야 된다라는 감축 의무를 줬는데 이게 왜 이제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도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많이 배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2015년에 그래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협의를 해야 된다. 모두가 다 같이 줄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선진국의 또 입장이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지구가 버틸 수 있으려면 그런 공동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2015년에 파리 협정을 통해서 195개 협약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파리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이제 신기후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파리 협정에 의한 신기후 체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장 큰 컨센서스는 뭐냐면 지구 평균 온도가 있잖아요. 우리 몸의 체온과 같이 지구의 평균 체온이 있거든요. 평균 온도가 있거든요. 그 평균 온도가 2도를 넘으면 너무 위험하겠다. 2도를 막자라고 했는데 가능하면 1.5도면 좋겠다. 그 시점에 이제 아까 여기 파리 협약이 체결되는 때가 2015년 12월인데요. 찬미 받으소서는 2015년 6월에 나왔습니다. 2015년 6월에 교황님이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대한 회칙을 발표를 하셨죠. 그 이후에 또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나옵니다. 이거는 2015년 9월일 거예요. 9월이고 어쨌든 그 시기에 찬미 받으소서가 나오는 시기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파리 협약이 체결된 거 그리고 또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유엔이 전 세계가 이렇게 앞으로 개발은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 2000년에서 2015년까지는 사실은 새천년 개발 목표라 그래서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빈곤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천착을 했었다면 안 되겠다. 이제는 모두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겠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모두가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에 맞게 우리 발전 패러다임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17가지 목표를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9년에 IPCC라는 것은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거든요. 정부 간 회의체인데 여기서 IPCC 총회를 했는데 지구 온난화 1.5도 IPCC 특별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리 협약에서 체결됐을 때는 2도씨 정도를 목표로 하자라고 했는데 2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학자들이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1.5도는 돼야 우리가 안전한 지구를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57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리뷰를 하고 그리고 코멘트 엄청난 이 보고서 한 줄 한 줄을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꼼꼼히 보고 과학적으로 합의한 최고의 전문가 각 국가별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합의해낸 보고서가 바로 1.5도 특별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가장 큰 내용은 지구촌 온도를 1.5도를 넘지 않게 하자라는 건데 그러면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1도가 상승했거든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상승했는데 1.5도씩까지 그러면 얼마나 남았을까? 요걸 이제 보고서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만큼이에요. 가파르게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에 이만큼인데 2040년이 되면 1.5도가 되겠다. 그러면 2040년까지 40년까지 버틸 수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하면 대기상에서 100년, 150년씩 머물거든요. 계속 거기에 머물고 정체되면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스톱! 숨 안 쉬고 거의 일상생활을 못해도 그래도 온실가스를 중단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지구 온난화는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 추세를 당장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저희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그때 서울시청 광장에서 1.5도 캠페인하면서 했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1.5도 상승선에서 멈추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 봤더니 2030년에 45%를 저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추세를 이렇게 떨어뜨려야 우리가 1.5도 이상의 파국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국제사회의 흐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흐름을 설명드린 이유는요. 이제 참미바드소서의 제5장이 접근법과 행동 방식이잖아요. 접근법과 행동 방식에 대해서 이 강좌에서 또 다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목차만 잠깐 보면 환경에 관한 국제 정치적 대화, 새로운 국가적 지역적 정책을 위한 대화, 정책 결정 과정의 대화 투명성, 그리고 인간 성취를 위한 정치와 경제의 대화, 과학과 종교의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167항에서 169항에 보면은 이제까지의 세계 환경 회담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교황님은 정면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핵심 원인은 정치적 의지의 결여다. 그래서 1992년 리우 환경회의 때부터 다양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지만 감시와 정기 모니터링, 위반에 대한 제재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공허한 메리가 되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공동선보다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나라들의 입장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행보를 봤어요. 교황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느님이 교황님을 통해서 정말 인간에게 어떤 좀 마지막 기회와 출구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도 참미 받으셔서 요번에 꼼꼼하게 보면서 하나하나 완전 어떤 교과서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에 교황청립과학원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한 토론회를 했더라고요. 이때 기후변화는 시급한 사안이다. 그래서 늦어도 금세기 중반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된다. 교황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죠. 그 그래프. 2000년대 금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에는 특별히 각 나라별 재무장관들을 초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과학, 공학, 정책 분야의 새 증거들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재무장관들이 참석을 했고요. 기후변화가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 손익이 생명이나 죽음보다 중시되고 기업의 자산 가치가 인류의 무한한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에 정말 우리 소비 문화를 보면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파리 협정을 통해서 각국이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데, 역시나 아까 지적하신 참미 바드소서에 지적하신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 국제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모든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교황님이 직접 실천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우리한테 환기하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재무장관들한테.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의 가치를 둬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 화석 연료의 의존과 사용을 멈춰라. 그리고 바람, 태양, 물 등의 재생 가능 자원을 활용해서 안전한 청정 에너지 시대를 열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들한테 여러분들이 전 세계 재정관리인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달라라고 당부를 하셨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참미 받으셔서
이런 지구적인 노력이 아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또 참여 받으셔서 5주년 기념 주간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후 변화를 막아야 되는데요. 온실가스를 그럼 어디에서 얼마나 줄여야 할까? 서울의 기후 변화 현황을 보겠습니다. 서울은 이제 국지적으로는 평균 기온이 2.1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연간 강수량이나 폭염, 한파,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사회상을 보면 인구는 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1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요. 1인 세대가 증가하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은 크게 차이가 없고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제가 가만 보면 인구는 줄어도 우리 펫 산업이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반려동물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폐기물들도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도대체 우리가 직접 쓰지 않아도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배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네, 온실가스 배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입니다. 근데 서울시 온실가스는 막 줄이다가 다시 2016년도에 더웠거든요. 2016년 더웠고 2018년엔 폭염이었고 앞으로 이제 계속 기록은 갱신되겠죠. 근데 이렇게 저희가 사실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에너지 절약, 효율화, 생산을 시민들과 실천하는 그런 정책을 해왔는데 그런 실천의 영향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서울의 에너지와 온실가스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나? 그럼 어디에서 도대체 어떻게 줄여야 되는 거냐라고 봤더니 건물에서 사용하는 조명, 환기, 냉난방, 뭐 급탕, 온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건물 에너지에서 68.2%를 배출을 하고 있더라.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더라. 그리고 수송 에너지에서 한 20% 정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에서 20% 정도를 배출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폐기물에서 한 6% 정도를 배출하고 있더라. 우리가 그렇다면 일단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건물 에너지, 수송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 건가 이런 것들이 계획에 담기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봤어요. 이건 지금 서울의 현황입니다. 서울은 건물은 2005년 대비 17% 증가했어요. 건물 에너지 소비는 증가를 하고 있고 가정 에너지 2005년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근데 수송은 2005년 대비 15% 정도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공공에서는 공공 서비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공에서 5년 대비 9%가 증가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다른 타시도랑 그래프를 비교한 건데요. 타시도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데들이 있죠. 예, 늘어나고 있는 데들인데 이 파란색이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은 감소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 될까? 저 서울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가면 될까? 근데 아까 그래프는 어떻게 떨어져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책으로는 안 되는 거고 정말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도입되어야만 이렇게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의 집을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서울의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서울형 정부에서 그린뉴딜 발표하기 조금 전에 서울형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비전과 목표는 사람,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2050년에 탄소 중립
도시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연도별 감축 목표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요하게는 빌딩 분야에서 저탄소 에너지 빌딩으로 전환하는 정책들, 그린 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2050년 온실가스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겠다. 사실 이 각각의 정책들이 굉장히 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예, 전에 협의할 때 정책에 너무 강론으로 들어가지 말자라고 해서 그런 내용은 지금 다 빼고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민들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건물, 수송, 폐기물 분야에서 우리가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교통, 냉난방, 전기, 자원 부문의 실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 부분 보시면요, 제가 이제 표를 해놓은 거는 좀 미미한 거는 뒀고요. 이산탄소 저감량이 연간 20kg 이상 되는 건 이제 파란색으로 묶고, 그리고 좀 그래도 더 크게 효과가 있는 거는 빨간색으로 묶어봤어요. 뭐부터 우리가 실천하면은 더 많이 줄일 수 있는가? 사실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에 우리가 좀 주력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봤더니 교통 부분에서는 이거는 한국 기후 환경 네트워크의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69 이산화탄소 킬로그램을 줄일 수 있네요. 469kg. 그리고 그 다음에 65kg이 되는 게 경제 속도를 준수하는 경제 속도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지 않기. 저 밑에 391kg가 있네요. 출발 전에 주행 경로와 시간을 파악하기. 이거는 약간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엉뚱한 주행을 피하자는 그런 의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냉난방 부분에서는 보일러 사용을 1시간 줄이기, 이게 가장 크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보일러 난방 온도를 2도씨 낮추기, 같은 무게로 단열재로 열 손실을 방지하기, 주기적으로 보일러 내부를 청소하기, 이런 것들이 냉난방 부분에서는 주요하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꼽혀 있고요. 그리고 전기 부분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을 사용하기, 그리고 전기밥솥 보온 시간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 에너지 효율이 높은 TV를 사용하기, 그리고 전기밥솥 보온 시간을 3시간 줄이기. 사실은 전기밥솥 안 쓰면 제일 좋죠. 보온 기능 안 하면 제일 좋고, 저도 그래서 옛날에 압력밥솥 쓰다가 지금 전기밥솥 쓰긴 하는데요. 그냥 밥 되면 플러그 뽑아버리죠. 그러니까 보온을 안 쓰시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 캔 등 분리 배출하기, 이게 88kg이네요. 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 이런 것들 한번 여기에 실천 방안에 나와 있는 그 리스트들을 한번 쭉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 생활의 지표로, 그리고 특히나 내가 적어도 뭐 3가지는 꼭 실천하자,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조금 이따 소개드리려고 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좀 이따 소개드릴게요. 참여받아서 개인적 권유 부분인데요. 저는 우리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관하여 새롭게 대화를 나눌 것을 긴급하게 호소합니다. 어떻게 할지, 같이 할지,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보편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인간이 저지른 피해를 복구하려면 모든 이의 재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개인적 권유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앞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할까? 저희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아까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펼쳐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원전 하나 줄이기의 메인 근간이 되는 게 에너지를 원전 하나 어떻게 줄일 거냐 우리가. 그러면 일단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기기로의 교체를 통해서 에너지를 줄이자. 그리고 태양광 서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원전 하나만큼을 줄여보자. 원전 하나가 1년에 연간 생산량이 200만 TOE라고 하거든요. 200만 TOE를 줄이기를 목표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0만 TOE를 진짜 줄일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100 몇십 개의 그 사업들을 통해서 계속 관리해서 줄여나갔고 200만 TOE를 줄인 다음에 자신감을 얻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원전 2기를 줄여보자. 그래서 400만 TOE 더 줄이자라고 해서 총 600만 TOE를 줄이는 걸 했었거든요. 올해가 이제 원전 하나 정책 마지막 해인데요. 시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그 전에는 거의 서울시에 태양광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원전 3기가 1년간 생산하는 598만 TOE를 이미 2019년에 우리가 줄였어요.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또 효율화나 또 저탄소 건물로 그러니까 단열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줄이고 아껴 써서 절약해서 줄이고 또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이끌어가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줄이고 생산해 왔습니다. 에너지를 자립하는 마을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 실제로 서울 안에서도 노원구에 에너지 제로 주택 단지가 있거든요. 121세대가 그러니까 요 작은 아파트 단지는 에너지 제로 주택 단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설계부터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마곡 스마트 에너지 시티도 에너지 30%를 자립하는 그런 스마트 에너지 시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마을이 다 이렇게 에너지 자립마을 정말 에너지를 자립하는 마을로서 이렇게 많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곳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과 우리 마을을 에너지를 전환하는 그런 마을로 바꿔나가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지금 계속 지원해 왔고요. 저희가 지원했던 거는 333으로 주민 셋이 모이면 3인의 공동대표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이지만 지원을 했고 그리고 최장 그 주민들이 잘하고 원하면 3년 동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는 절약, 효율화, 생산을 마을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 자립마을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뭐야 도대체? 에너지 절약 효율화는 알겠는데 생산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궁금증들을 같이 공동체에서 풀어나가고 아까 참여받으서 제 개인적 권유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보편적인 연대를 통해서 모든 이의 재능을 가지고 모든 이가 참여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이런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자립마을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우리 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또 에너지 자립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내 코오롱이라는 에너지 자립마을은 에코 마일리지라고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면 저희가 인센티브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에코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전년 대비 15% 이상씩 줄이면 6개월마다 인센티브 드리는데 많이 받으시면 1년에 10만 원씩 받으세요. 승용차 마일리지, 승용차를 덜 타면 또 마일리지 드리는데 그거는 1년에 7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줄이면. 그런 인센티브들을 또 마을에서는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인센티브 일단 에코 마일리지나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하게 하고 그걸 같이 실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줄여 나가는 거죠. 여기는 성내코오롱 에너지 자립마을 자기네 에너지 소비 현황을 그래프로 한 건데요. 2010년도에 이만큼 했어요. 근데 대기 전력 차단 운동을 계속 했더니 이만큼 줄었대요. 근데 지하 주차장 LED로 바꾸니까 이렇게 줄었대요. 그리고 나서 태양광을 설치하니까 또 이렇게 줄었대요. 예, 요거는 그때 상반기만이어서 이렇게 팍 줄어 보이는 거고요. 약간 줄일 만큼 줄였다. 성내코오롱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료도 20%가 절감됐고, 그리고 석관 두산 에너지 자립마을이 있는데요. 여기는 세대 전기 사용량을 14%를 줄였어요. 그리고 보시면 세대 전기가 300 여기 이제 석관 두산 B 단지 316세대, A 단지는 271세대. 이 킬로와트 아워네요. 이만큼씩 썼는데 이거를 이렇게 14%를 줄였고 공용 전기를 여기 이렇게 줄여서 40%를 줄였고 그래서 전체 관리비를 5억 2천만 원 절약했대요. 근데 제가 그걸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석관 두산 아파트에는 이제 그 당시에 동대표분으로 출마한 젊은 분이 계셨어요. 그때 아파트에 좀 젊은 사람들이 동대표로 출마해서 우리 아파트 좀 바꿔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동대표가 되셨고 그 분이 그래서 고안을 해낸 다른 세대 2000세대가 있었는데 2000세대가 모두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절전 운동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이제 별을 좋아해서 미스터 갈릴레이의 3+1 절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3은 뭐냐면 설정을 3개를 해놓고 그건 1년 동안 신경 안 쓰고 하나는 매일매일 실천하는 그런 걸 2000세대가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해서 한 건데 내용이 뭐냐면 에어컨은 이제 9월 이후에 안 쓰잖아요. 집에서 에어컨을 안 쓸 때는 에어컨 전용 에어컨을 플러그를 꺼 놓던지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차단기에서 에어컨 차단기를 내려놓아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쓸 때까지 그렇게 에어컨을 줄이는 거고요. 에어컨 대기 전력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냉장고에서 냉동실과 냉장실의 온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영하 25도, 2도 이렇게 맞춰진 거를 쓸데없이 25도까지 해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에너지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냉동 기능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온도가 17도, 18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17도로 맞추고 냉장실도 2도까지 아니고 4, 5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여름에는 뭐 4도, 겨울에는 5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냉장실 온도를 다 조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만큼씩 줄겠더라. 그리고 TV를 이제 뭐 지금 뭐 TV가 되게 다양해졌습니다만 TV를 절전 모드로 해놓는 거예요. 절전 모드로 했더니 절전 모드를 아주 민감한 사람은 절전 모드구나 알 수 있지만 이분이 추천하는 방식은 나 그렇게는 안 할래, 절전 모드 안 할래라고 반대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가족들 몰래 절전 모드로 변경하면 우리 동공이 자동으로 조리개 역할을 하면서 커지기 때문에 절전 모드 못 알아본다. 그래서 절전 모드로 바꾸자. TV 절전 모드로
바꾸자라고 하고 매일매일 실천할게. 잠자기 전이나 외출할 때 인터넷 관련 전원을 아예 이렇게 멀티탭에서 꺼버리는 거죠. 이거는 매일매일 실천하는 거. 그 앞에 것들은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00세대가 다 같이 실천을 해본 거예요. 2인 1조로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컨설팅을 나가는 거죠. 그 마을 주민들이 2인 1조가 돼서 컨설팅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 직접 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세대의 전기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큰 노력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작은 거지만 실천하는 활동이 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대 전기는 이렇게 한번 줄여보자. 모두가 2000세대가 실천하는 걸로 줄여보자. 그러면 이제 공용 전기는 어떻게 줄일까? 공용 전기를 줄이는 거를 이제 봤습니다. 그랬더니 석관두산 아파트에서 도시가스가 이렇게 발생했고 도시가스 전기 수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CO2를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비를 분석을 했죠. 총 53억이 드는 관리비를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차지하는 게 도시가스가 40%, 그리고 전기가 24%, 수도가 4.9%, 그리고 막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경비 용역비는 전체에 비하면 7.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비원 임금 줄이려고 하고 아니면 계약을 조금 이렇게 막 되게 아파트 유리하게 계약 조건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에너지, 이 가장 관리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에서 관리비를 줄여보자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도시가스가 21억, 전기요금이 12억, 일반 관리비가 5억, 경비비가 4억 이렇게 나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석관두산의 8년간의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를 봤어요. 그렇게 줄이기 실천을 했더니 도시가스는요 45%를 줄였대요. 그리고 전기는 21%를 줄이고 수도는 좀 늘었네요. 그래서 CO2 발생량이 총 35.6%가 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산만 더 하면 더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공용 공간이 그러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 이거를 한번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리고 가로등이 있고 경비실, 지하 주차장, 수돗물 급습 펌프, 관리사무소가 있네요. 여기서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 데가 어딜까요? 뭐를 제일 먼저 줄이면 좋을까요? 엘리베이터? 여기겠죠.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은 24시간 조명을 다 켜놓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공용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세대의 3+1을 했잖아요. 아파트들도 보니까 석관두산 아파트의 경우 그리고 다른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을 했었던 신대방 현대 아파트의 경우를 분석을 해보니까 공용 전기의 3+1이 또 나올 수 있겠더라. 공용 전기의 3+1이 또 나올 때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든 아파트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건물들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의 조명을 LED로 바꾸는 거, 그리고 가로등의 조명을 LED로 바꾸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이제 가로등 전기 직접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조명 교체하고, 그리고 이제 석관두산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특성에 맞는 게 뭐냐면 수돗물 급수 펌프, 아까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했었잖아요. 수돗물 급수 펌프를 효율화하는 작업, 그래서 부스터 펌프로 교체를 한 거예요. 비용은 좀 더 들지만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신대방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추가로 옥상 태양광을 더 달았고 엘리베이터 회생 제동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1450개의 형광등이 40W였대요. 근데 그거를
20와트의 LED 등으로 교체해서 아까 엄청나게 줄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또 동작 센서를 이용해서 디밍 시스템을 할 수 있어요. 차량이나 사람이 없을 때는 좀 그냥 밝기를 5와트 밝기 정도로 유지하고 사람이 지나가면 조금 더 밝아지는 그런 시스템을 한 거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 조명으로 인해서 전기 사용량을 83%를 줄였대요.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조명을 바꾸는 이야기는 제가 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관두산의 이야기 그리고 에너지 자립마을의 이야기를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